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낯선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북한에는 노동당 간부가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고요. 일반 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고,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뭐 그런 아이들이 노동당 간부가 사는 아파트에 놀이터에 못 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고 철저한 계층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지만 그러니까 북한은 표방하는 것이 공산주의지만 철저한 봉건제죠,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봉건제 하면은 뭐 상놈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북한은 여전히 그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양반이 있고, 네, 중인이 있고, 뭐 노비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노비죠. 그래요? 노예라는 표현보다는 노비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요. 공노비가 따로 있고 산노비가 따로 있듯이 북한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양반 계층은 대대로 그 양반이 잘난 놈이건 잘나지 못한 사람이건 간에 그 양반이라는 그 계층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도 사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가 뭐 김일성과 친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업적은 사라지지 않고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기회라든가 상당히 많은 물질적인 그런 우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매우 다르다. 저는 그것을 악법이다. 정말 잘못된 풍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급하고 신분을 넘을 수는 없나요?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정말 머리가 뛰어나거나 정말 천재여서 북한 당국이 이 친구는 꼭 데려다 써야겠다라는 그런 필요 목적 하에 그 친구를 스카웃을 해 가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뭐 MC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우 드물게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신분 상승이라든가 혹은 계층별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좀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오셔서 2012년에 넘어오셨다 했잖아요. 벌써 한 12년 사신 건데 한국은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는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은 본인이 가진 능력 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오는 게 자유시장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흑수저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뭐 이런 유튜브 시장만 하더라도 유튜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재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100만 유튜버가 되고 50만 유튜버가 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부를 창출하고 또 이제 신분 상승의 그런 기회를 충분히 누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보다는 훨씬 나은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금영님께서 지금도 나이가 젊으신데 2012년에 넘어왔으면은 그때는 거의 10대, 20대인가요? 21살이었습니다. 와, 그때 넘어오셨군요. 혹시 그때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저는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유학생이셨어요? 네, 그래서 북경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그렇죠. 네.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평양 내에서 상위 10개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그리고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유학을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자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학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학생들을 자비 유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자비 유학생으로서 다른 어떤 유학생들이 받는 감시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고요. 그 돈을 안 받으니까. 예, 그렇죠. 국가로부터 뭐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저는 유학 생활하는 그 2년 2개월이라는 그 기간 내내 상당히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제가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또 북한의 독재 체제의 그 심각성이라든가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빠르게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트인 거죠. 깰 수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저의 탈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 12년 전이면 예. 시진핑 주석 전이네요. 후진타오의 주석 때 나갔습니다. 그럼 그때 괜찮은 지금 뭐 중국 좀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는 되게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중국을 다 같은 중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요. 네. 그 후진타오 이전에 장점인 시대예요. 뭐 한국 그 한글로 표현 그 뭐죠? 한자로 표현하면 강택민이죠. 강택민 시대보다 또 후진타오 시대가 또 훨씬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고요. 아마 중국 뭐 시장 경제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평균적인 자유의 지수가 후진타오 때가 가장 높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은 그때의 중국은 이 국제사회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맞아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네. 막 유학 가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네, 그때 뭐 가고. 단체 관광도 엄청 많이 맞아요. 왔었고요. 그리고 중국 붐이 일어가지고 당시 그 베이징의 왕징이라는 곳에는 그 한인타운이 있었는데 그 한인타운의 규모가 정말 많이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하지만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중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중국 상당히 권위적이고 상당히 독재적이고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친근한 어떤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를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적인 중국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근데 저는 그건 사실 중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시군요. 네. 아마 시진핑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도 있고, 근데 뭐 뒷담이긴 하지만 그 후계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사후에 중국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때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예. 중국을 처음 가신 건가요? 네, 처음 간 겁니다. 해외도 처음 가신 거고? 사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심양에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거주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가도 별다른 느낌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어렸을 때는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사실. 그리고 막 뭐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막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중국은 딱 가셨을 때, 네. 이게 중국이야? 뭐 이게 내가 북한에서만 듣던 그런 거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좀 방에 오래 있었고 호텔에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뭘 경험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 또 그 경험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이 되어서 중국을 갔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 첫 단계부터 망치로 해머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 시작이 아무래도 순환공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함께 이제 그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서우두 공항, 그 중국의 그 국제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사실 짓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중국과 북한의 차이가 이게 사실상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의 격차로 벌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중국과 북한인데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사실 그 차이가 너무나 컸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너무 좀 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차이가 같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네. 체제 하에서 왜 벌어진 것 같으세요? 뭐 사실 큰 질문에 대한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똑같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굉장히 퇴행적인 나라였거든요. 문화 대혁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중국 전체를 그냥 그 사상 뭐라고 할까요? 사상 투쟁의 도가니로 그런 몰아넣었던 그런 시기였고, 맞아요. 모택동의 어떤 그 일극주의 그리고 모택동의 모택동에 대한 숭배, 사람도 엄청 죽었잖아요. 그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60년대 초반에는 또 대약진 운동,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서강의 그 서방 열강들을 따라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였는데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벌렸냐면요. 그때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 농기구라든가 혹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가마솥까지 다 걷어다가 녹여서 강철을 만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철 생산량으로 서강 열강들을 따라잡겠다라는 그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으로 벌리다 보니까 이게 제철소에서 나오는 강철의 그 강도와 그냥 뭐 농쟁기를 이렇게 그쵸. 부어다가 만든 그 다른 강철은 아예 다르고, 이건 사실 쓸 수 없는 공업용으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강철임에도
일단 생산량을 맞추겠다고 한 노릇이 대약진 운동이었는데 그 대약진 운동 때 정말 많은 사람, 약 2천만 명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장기가 없고 그릇이 없다 보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지고 책임이 막 불거지면서 마오쩌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벌린 게 문화 대혁명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상당히 무식한 나라였습니다. 무식하고 무모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레벨에서 전혀 맞지 않은 나라였지만 마오쩌둥 이후에 등장한 등서평이 흑묘 백묘 논리를 내세우면서 흰 고양이가 잡든 그게 흰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즉 공산주의 체제든 시장 자본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끔 만드는 것이 장땡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시장 경제로 접어들었고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그때부터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노선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치고 나갈 때 북한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일성이 느꼈던 건 마오쩌둥의 그 위대했던 모든 리더십과 숭배와 일인 독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등서평으로 사실상 덩샤오핑으로 모든 체제가 이완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마오쩌둥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자신도 언젠간 몰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북한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게도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걸 벌립니다. 이게 마오쩌둥이 했던 문화대혁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김정일은 본인의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김일성이 내세웠던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또 진두지휘합니다. 그게 80년대 초반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8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궤를 같이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박차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 같은 걸 더 강하게 한 건가요? 그렇죠. 북한판 문화 대혁명을 더 강하게 벌리면서 당시 문화 대혁명이 문제가 됐던 게 그 공부를 해야 됐던 그 펜대를 굴리면서 또 공부를 많이 했던 먹물이 가득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싹 다 농촌으로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0년 동안 교육이 멈췄고요. 10년 동안 그 국가의 발전이 멈췄던 기간입니다. 북한이 그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갓 배치받은 사람들을 다 농촌으로 보내고 공장으로 보내고 3대 혁명을 이제 현장에서 해라. 그 3대 혁명이 뭐 똑같이 뭐 그런 사상 교육 뭐 이런 거거든요. 유일사상 체계 뭐 주체사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발전이 80년대부터 완전히 막혔고요. 물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7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그 격차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뭐 2배, 3배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김일성의 그 시대착오적인 문화 대혁명을 북한으로 그대로 가져가면서 북한은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 중국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북한은 그 자리에 머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흥미로웠던 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그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 탈북민 가운데서는 인기가 엄청 높았대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여성분들이 탈북민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대요. 1순위였대요. 그만큼 그때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남한보다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 혼란 이런 거에서 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잘못된 지도자의 의사결정으로 그게 또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웅평 대위가 그 미국이를 몰고 미국 19를 몰고 이제 이웅평 대위가 그게 80 몇 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8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를 몰고 왔거든요. 근데 이웅평 대위가 놀랐던 게 그거랍니다. 라면 봉지를 보고 당시 이제 그 동해안가 해안가로 이제 그 떠밀려온 라면 봉지를 봤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제품을 이제 교환해드리겠다라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의 질이 훨씬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그 입장에서 그 판매자가 소비자의 입장을 철저히 들어주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것이고.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라면의 봉지가 너무 멋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80년대는 그래도 북한이 그나마 그 경제라는 것들을 유지할 때고 나름의 그 국가적인 공급 체계가 유지가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시점 그리고 이제 공군 대위면은 사실상 북한에서는 엄청난 엘리트거든요. 그 엘리트조차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체구가 굉장히 작았고요. 라면 봉지를 보면서 그 격차를 느끼고 미국이를 몰고 넘어왔을 때 이윤평 대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를 몰고 넘어가면 엄청난 대우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최신 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80년대 우리는 벌써 미국인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최신 기정은 아니었던 시절인 겁니다.
그때 뭐 F-15K가 들어오고 F-16이 들어온다 만다 막 그런 F-16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은평 대위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격차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벌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결국은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럽 같은 경우도요. 예. 제가 대학교 2000년 초반에 다닐 때만 해도 유럽 배낭여행 가는 게 다 네. 어떻게 보면 로망이었거든요. 물론 네. 지금도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옛날만큼 그렇게 유럽 유학도 선호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유럽이 많이 못 살아진 것 같아요. 유럽이 많이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유럽의 특유의 행정 시스템에 굉장히 진절머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저는 또 미국을 좀 좋아해서 미국 쪽에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 또 장기간 체류도 하고 했었는데 대한민국만큼 행정 시스템이 깔끔하고 빠르고 그리고 또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 업무 처리라든가 등등 이제는 과연 어디가 선진국인가를 놓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요. 상당 부분 많은 어떤 그 분류에서 대한민국이 유럽의 그 선진국들을 넘어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아마 기억이 비슷하실 겁니다. 뭐 스웨덴의 복지라든가 맞아요. 덴마크의 복지라든가 이런 노르웨이 것들을 이런 거.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실체를 까보니까 벌어들이는 금액이 거의 46%를 세금으로 내야지만 그런 복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복지도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면이 있고 또 행정도 너무 느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정말 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그 의료보험 시스템 여전히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럽에서 병 한 번 나면 맞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선진국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베이징을 열정이 막 가득했을 때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2년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그럼 계시면서 막 그런 북한보다 뭔가 앞서 있는 그런 문물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북한에 혹시 돌아가서 네. 내가 북한을 뭐 바꾸는데 뭐 중국을 뭐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북한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뭐 희망을 발견하거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함께 이제 뜻을 함께했던 저희 친구들의 첫 번째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고요. 뭐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줄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가서 뭐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저희가 유학을 마치면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인정받는 엘리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나름의 고위직책에도 많이 기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손에 힘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중국을 롤모델로 삼았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상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자유가 많이 사라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라든가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이지만 상당히 북한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어떤 친구는 배낭 전체 중국을 배낭 여행하면서 중국의 그 발전된 도시들을 가면서 공부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배낭 여행을 떠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다 같이 2010년 7월에 그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그 엑스포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격차를 더 실감했죠. 그러니까 당시 엑스포에는 한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관은 이제 한국에서 당시 이제 뭐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나타도 있었고 뭐 아반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들을 보면서 와 한국이 이렇게 멋진 자동차들을 만드는구나라고 보고 그 옆에 그 북한과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이죠. 거기 가니까 거기는 이제 은단 이런 거 판단 말이죠. 아 그래요? 인삼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업 국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 또 간의 수공업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 은단 만드는 거 그렇게 뭐 큰 공업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삼 만드는 게, 인삼주 만드는 게. 하지만 북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뭐 엄청나게 정교한 반도체 제품들, 중공업 그리고 삼성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막 진열되어 있고 애니콜이 막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메꾸는 것이 공부를 한 사람들의 약간 의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북한에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건가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모여서 이제 한 9명,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도 공부를 하고 또 시장경제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어떤 저희의 행적들이 발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북한은 네. 뭐 신문하고 이러는 거예요? 총살하겠죠. 진짜요? 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하거나 이게 와. 반국가 범죄입니다. 반역 행위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북한 체제 이외의 다른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독재자들이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대로 체포돼서 돌아가면 아마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네. 보면 북한을 위한 건데, 북한의 미래를 위한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네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어쨌든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런 개혁 개방의 흐름이 북한의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항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활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장 높은 수위의 반국가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탈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기숙사를 탈출을 했고요. 당시 이제 저를 송환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있어서 급하게 탈출을 했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과의 그런 협약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지만 우리 정보기관의 훌륭한 어떤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도움으로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니까 제3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네. 중국에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그 비무장지대 넘어가지고 그냥 와 거길 또 어떻게 달려오시는지 그 딱 와셔가 넘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루트. 네. 그렇군요. 다양한 루트 중에 하나로 왔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고요. 네. 청년이라기보다 애죠. 네, 21살밖에 안 된 애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뭐 부모님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소음이 가득한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왔는데 2013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알바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뭐 택배 상하차도 했었고요. 정말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알바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도 출연 알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보도 출연 알바가 그때 당시 기준에서 11만 원 줬었거든요. 11만 원에서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15만 원까지도 줬었어요. 또 이제 1박 2일로 촬영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극 같은 거 찍으면 저기 막 정선 세트장 이런 데 가서 찍거든요. 그러면 정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줘요, 교통비? 그건 안 주죠. 근데 이제 같이 가요. 트럭 같은 거에 트럭이 아니라 그 밴 같은 거에 타서 이제 같이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그러면 가서 이제 뭐 한 8시간, 9시간 대기 타면서 TV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어디 제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주로 했던 역할은 뭐 깃발 그 관청 앞에서 깃발 든 그런 뭐 군인 아니면 시장 통해서 저기 뭐 구석탱이에서 와서 뭐 국밥 먹고 있는 뭐 행인 뭐 이런 역할들 등을 했었고 뭐 3-1에 뭐 지나가는 뭐 행인 뭐 끄트머리 아주 조난가 뭐 이럴 정도로 보이는 역할이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이 길 뿐이지 사실상 뭐 저희가 연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걸어가면 되는 알바였는데 11만 원 받고 13만 원 받으면 나름 쏠쏠한 알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식장 그 뷔페 알바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주말에만 하는 거고요. 평일에는 뭐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는 알바는 못 하고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한쪽으로 공부하고 그런 알바도 했었습니다. 그 중국어 학원에서 이제 그 교재 만드는 알바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당시에는 중국어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교사 자격증은 없다 보니까 가르치지는 못하고 교재를 만들면 이제 옆에 어시스트를 붙어서
만드는 알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하면 그때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등등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야,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유행 가서 뭐 말씀도 하시고. 뭐 영어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 전공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그 지식인으로서 예.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셨고, 예. 근데 한국에 오셔서는 몸을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또 약간 좀 체제가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뭐 괴리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래요. 네. 젊은 게 네, 아무래도 가장 어릴 때 오다 보니까 새로운 어. 것에 민감하게 가장 반응을 할 때였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13학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동기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대한다든가 아니면 뭐 압박을 준다든가 뭐 북한에서 왔다고 놀린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한 형으로서 뭐 동네 형처럼 대해주고 막 이런 제가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3살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끈한 그런 친분 관계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와. 지금도 저희가 종종 만나는데 그래요. 그 친구들 덕분에 한국 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뭐 이 방법이 꼭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뿌리를 두고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뭐 대학 커뮤니티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도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낯설고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주류 사회가 단지 뭐 잘 나가고 뭐 스카이를 나오고 이런 주류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때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봉구의 그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조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PC방에서 롤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되게 인지적인 그런 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북한에서 예.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연령도 다르고 예. 지역도 좀 다르고 예. 직업 출신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좀 차이가 있나요? 한국 적응하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연령대가 어릴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은 사실 특히나 한국에서 중고등 과정을 거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굳이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그냥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말이 탈북민이지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어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북한의 그 문화라든가 북한의 그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치관이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기에는 북한 사투리를 쓴다, 그리고 북한 문화를 유지한다 이러면 잘 모르니까 조금 거리감을 느껴 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사투리를 쓰지만 밖에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조금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응이 빠르고 그리고 동화가 잘 되고 또 융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가요? 혹시 34,000명 정도 있습니다. 34,000명.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넘어오고 있나요? 2018년까지는 1년에 그래도 못해도 1,000명에서 800명에서 1,000명까지는 넘어왔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이제 탈북민의 그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중국경 일대 약 4중 트랩을 깔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 짓 아닙니까? 폭탄 같은 거, 지뢰 같은 거. 지뢰가 아니라 구덩이를 파고요. 그 구덩이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 이제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이제 운신이 어렵고 그러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체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조망을 깔았어요. 철조망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기 철조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앞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독재 정권의 노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비는 탈출을 하면은 추노들이 가서 추노꾼들이 잡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노비로서 살고 있고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옛날보다 자유가 그래도 지금 보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화되면서 한국도 점점 더 자유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언론은 또 다른 얘기라고 하긴 하는데 북한도 자유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알았거든요. 통제를 하고 압박을 넣고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엄포를 놓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했지만 그걸 가지고 사형을 한다든가 아. 뭐 15년의 교화를 처한다든가 이런 미친 짓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한 해만 지금 약 30명 가량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라는 이유로 사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중고등학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문명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니, 일어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면 거죠. 오히려 처벌을 안 하잖아요. 촉법 소년이죠. 하지만 와. 그 촉법 소년이 북한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영화 하나 봤다고 지금 총살을 시키는 사회가 야. 현재 북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북한의 체제를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극악무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도를 넘고 있다.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제 그런 선조차 없는 거죠. 와, 이거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우선 그러면 이런 북한 소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알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 내부에서 이제 북한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통신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한 30년 가까이 북한 내부의 정보원들을 두고 이제 그때 소식을 통화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 대북 정보 전문하시는 NGO들이 있고요. 소위 간첩 이런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휴민트죠. 네, 그렇죠. 그런 휴민트들이 북한에 좀 많이 북한 입장에서는 많다기보다는 간첩이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색출해야 되는 어. 간첩인 것이고, 하지만 어. 그분들의 그런 희생적인 그런 야, 노력 덕분에 그렇구나. 북한 정보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탈북민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북중 국경지대에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쪽 지역이랑.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돈을 보내면서 뭐 평안북도라든가 뭐 함경북도 뭐 이쪽에서는 뭐 분위기가 어떠냐 이러면 이제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참 그럴 것 같은데 가족을 아까 두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중 국경에 있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숫자가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 가족 전체를 처벌하려면 몇십만 명을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주민 구성에 공백이 생깁니다. 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뭐 다 정치범 수용소를 가버리게 되면은 국경이 텅텅 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발각되지 않는 한 뭐 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주고 받고 이런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한 약간의 감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같은 경우, 즉 핵심 계층에서 있다가 탈북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의 수위는 좀 많이 높아지고 뭐 추방을 당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등의 그래요.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중고등학교 그 이벤트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혹시 공개 처형 뭐 이런 건가요? 예, 공개 처형합니다. 사람들이 북한은 보고 있을 때? 대부분의 처형을 다 공개 처형으로 합니다. 그래야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그 처형도 네. 그냥 총살 이런 거예요? 예, 총살이고요. 대부분. 와. 북한은 교수형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형은 사람들한테 주는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총살이. 저도 6살 때 총살을 본 기억이 있고요. 진짜요? 네, 여전히 그 공개 처형을 받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 처형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의 중고등학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부터 맨 앞에 세우죠. 진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포 학습 효과라고 해서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건 트라우마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온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공포를 활용한 독재 정권 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야, 그렇군요. 이거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베이징을 열정이 막 가득했을 때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2년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그럼 계시면서 막 그런 북한보다 뭔가 앞서 있는 그런 문물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북한에 혹시 돌아가서 네. 내가 북한을 뭐 바꾸는데 뭐 중국을 뭐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북한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뭐 희망을 발견하거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함께 이제 뜻을 함께했던 저희 친구들의 첫 번째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고요. 뭐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줄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가서 뭐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저희가 유학을 마치면 어느 정도 북한에서는 인정받는 엘리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나름의 고위직책에도 많이 기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손에 힘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중국을 롤모델로 삼았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상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자유가 많이 사라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의 그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라든가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이지만 상당히 북한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어떤 친구는 배낭 전체 중국을 배낭 여행하면서 중국의 그 발전된 도시들을 가면서 공부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배낭 여행을 떠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다 같이 2010년 7월에 그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그 엑스포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격차를 더 실감했죠. 그러니까 당시 엑스포에는 한국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관은 이제 한국에서 당시 이제 뭐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나타도 있었고 뭐 아반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들을 보면서 와 한국이 이렇게 멋진 자동차들을 만드는구나라고 보고 그 옆에 그 북한과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이죠. 거기 가니까 거기는 이제 은단 이런 거 판단 말이죠. 아 그래요? 인삼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업 국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 또 간의 수공업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 은단 만드는 거 그렇게 뭐 큰 공업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삼 만드는 게, 인삼주 만드는 게. 하지만 북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뭐 엄청나게 정교한 반도체 제품들, 중공업 그리고 삼성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막 진열되어 있고 애니콜이 막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메꾸는 것이 공부를 한 사람들의 약간 의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북한에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건가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모여서 이제 한 9명,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도 공부를 하고 또 시장경제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어떤 저희의 행적들이 발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북한은 네. 뭐 신문하고 이러는 거예요? 총살하겠죠. 아 진짜요? 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하거나 이게 반국가 범죄입니다. 반역 행위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북한 체제 이외의 다른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독재자들이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대로 체포돼서 돌아가면 아마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네. 보면 북한을 위한 건데 북한의 미래를 위한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네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어쨌든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런 개혁 개방의 흐름이 북한의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항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활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장 높은 수위의 반국가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탈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기숙사를 탈출을 했고요. 당시 이제 저를 송환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있어서 급하게 탈출을 했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과의 그런 협약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지만 우리 정보기관에 훌륭한 어떤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도움으로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니까 제3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네. 중국에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그 비무장지대 넘어가지고 그냥 와 거길 또 어떻게 달려오시는지 그 딱 와셔가 넘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루트. 네. 그렇군요. 다양한 루트 중에 하나로 왔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고요. 네. 청년이라기보다 애죠. 네, 21살밖에 안 된
애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뭐 부모님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소음이 가득한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왔는데 2013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알바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뭐 택배 상하차도 했었고요. 정말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알바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도 출연 알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보도 출연 알바가 그때 당시 기준에서 11만 원 줬었거든요. 11만 원에서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15만 원까지도 줬었어요. 또 이제 1박 2일로 촬영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극 같은 거 찍으면 저기 막 정선 세트장 이런 데 가서 찍거든요. 그러면 정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줘요, 교통비? 그건 안 주죠. 근데 이제 같이 가요. 트럭 같은 거에 트럭이 아니라 그 밴 같은 거에 타서 이제 같이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그러면 가서 이제 뭐 한 8시간, 9시간 대기 타면서 TV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어디 제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주로 했던 역할은 뭐 깃발 그 관청 앞에서 깃발 든 그런 뭐 군인 아니면 시장 통해서 저기 뭐 구석탱이에서 와서 뭐 국밥 먹고 있는 뭐 행인 뭐 이런 역할들 등을 했었고 뭐 3-1에 뭐 지나가는 뭐 행인 뭐 끄트머리 아주 조난가 뭐 이럴 정도로 보이는 역할이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아유 재밌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이 길 뿐이지 사실상 뭐 저희가 연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걸어가면 되는 알바였는데 11만 원 받고 13만 원 받으면 나름 쏠쏠한 알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식장 그 뷔페 알바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주말에만 하는 거고요. 평일에는 뭐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는 알바는 못 하고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한쪽으로 공부하고 그런 알바도 했었습니다. 그 중국어 학원에서 이제 그 교재 만드는 알바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당시에는 중국어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교사 자격증은 없다 보니까 가르치지는 못하고 교재를 만들면 이제 옆에 어시스트를 붙어서 만드는 알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하면 그때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등등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야,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유행 가서 막 말씀도 하시고. 뭐 영어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 전공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그 지식인으로서 예.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셨고, 예. 근데 한국에 오셔서는 몸을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또 약간 좀 체제가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오는 뭐 괴리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래요. 네. 젊은 게. 네, 아무래도 가장 어릴 때 오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가장 반응을 할 때였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13학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동기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대한다든가 아니면 뭐 압박을 준다든가 뭐 북한에서 왔다고 놀린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한 형으로서 뭐 동네 형처럼 대해주고 막 이런 제가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3살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끈한 그런 친분 관계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와. 지금도 저희가 종종 만나는데 그래요. 그 친구들 덕분에 한국 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뭐 이 방법이 꼭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뿌리를 두고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뭐 대학 커뮤니티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도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낯설고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주류 사회가 단지 뭐 잘 나가고 뭐 스카이를 나오고 이런 주류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때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봉구의 그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조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PC방에서 롤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되게 인지적인 그런 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고, 그러셨군요. 그러면 혹시 그 북한에서 예.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연령도 다르고 예. 지역도 좀 다르고 직업 출신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좀 차이가 있나요? 한국 아. 적응하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연령대가 어릴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은 사실 특히나 한국에서 중고등 과정을 거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굳이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그냥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말이 탈북민이지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어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북한의 그 문화라든가 북한의 그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치관이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기에는 북한 사투리를 쓴다, 그리고 북한 문화를 유지한다 이러면 잘 모르니까 조금 거리감을 느껴 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사투리를 쓰지만 밖에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조금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응이 빠르고 그리고 동화가 잘 되고 또 융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가요? 혹시 34,000명 정도 있습니다. 34,000명.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넘어오고 있나요? 2018년까지는 1년에 그래도 못해도 1,000명에서 800명에서 1,000명까지는 넘어왔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이제 탈북민의 그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중국경 일대 약 4중 트랩을 깔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 짓 아닙니까? 폭탄 같은 거, 지뢰 같은 거. 지뢰가 아니라 구덩이를 파고요. 그 구덩이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 이제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이제 운신이 어렵고 그러가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체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조망을 깔았어요. 철조망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기 철조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앞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독재 정권의 노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비는 탈출을 하면은 추노들이 가서 추노꾼들이 잡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노비로서 살고 있고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옛날보다 자유가 그래도 지금 보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화되면서 한국도 점점 더 자유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언론은 또 다른 얘기라고 하긴 하는데 부칸도 자유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알았거든요. 통제를 하고 압박을 넣고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엄포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걸 가지고 사형을 한다든가 뭐 15년의 교화를 처한다든가 이런 미친 짓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한 해만 지금 약 30명 가량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라는 이유로 사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중고등학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문명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고등학생이면 오히려 처벌을 안 하잖아요. 촉법소년이죠. 하지만 그 촉법소년이 북한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영화 하나 봤다고 지금 총살을 시키는 사회가 현재 북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북한의 체제를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극악무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도를 넘고 있다.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제 그런 선조차 없는 거죠. 와 이거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우선 그러면 이런 북한 소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알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 내부에서 이제 북한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통신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한 30년 가까이 북한 내부의 정보원들을 두고 이제 그때 소식을 통화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 대북 정보 전문하시는 NGO들이 있고요. 소위 간첩 이런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휴민트죠. 그렇죠. 그런 휴민트들이 북한에 좀 많이 북한 입장에서는 타기보다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색출해야 되는 간첩인 것이고,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희생적인 그런 노력 덕분에 북한 정보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탈북민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북중 국경지대에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쪽 지역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돈을 보내면서 뭐 평안북도라든가 뭐 함경북도 이쪽에서는 뭐 분위기가 어떠냐 이러면 이제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참 그럴 것 같은데 가족을 아까 두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중 국경에 있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숫자가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 가족 전체를 처벌하려면 몇십만 명을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 구성에 공백이 생깁니다. 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뭐 다 정치범 수용소를 가버리게 되면은 국경이 텅텅 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막 발각되지 않는 한 뭐 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주고 받고 이런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한 약간의 감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같은 경우 즉 핵심 계층에서 있다가 탈북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의 수위는 좀 많이 높아지고 뭐 추방을 당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등의 그래요. 처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중고등학교 그 이벤트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혹시 공개 처형 뭐 이런 건가요? 예, 공개 처형합니다. 북한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대부분의 처형을 다 공개 처형으로 합니다. 그래야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와, 그럼 그 처형도 네. 그냥 총살 이런 거예요? 예, 총살이고요. 대부분. 와. 북한은 교수형 같은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교수형은 사람들한테 주는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총살이 저도 6살 때 총살을 본 기억이 있고요. 진짜요? 네, 여전히 그 공개 처형을 받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 처형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명의 중고등학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부터 맨 앞에 세우죠. 진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포 학습 효과라고 해서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트라우마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온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와. 공포를 활용한 독재 정권 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야, 그렇군요. 아, 이거 정말 안타깝네요. 아. 이번에는 북한 사회적 이슈를 좀 질문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그 최근에 압록강 유역에서 네. 대홍수가 일어나서 네. 신의주,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서 한 2,000명 이상 사망도 하고 네. 15,400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북한도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제가 딱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런 게 자연재해가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근데 지금은 막 이 정도 급으로 막 10,000명씩 이런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선 북한에서는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되게 심각한 것 같고 민심이 막 흔들리지 않을까. 막 그런 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민심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정보라든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두만강 유역에서 홍수가 한 번 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네. 약 300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이제 그 홍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정도 규모의 사건에는 김정은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와. 왜냐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300명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하지만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약 2,500명에서 많게는 약 한 3,000명까지의 북한 주민이 지금 그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면 이재민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재산의 손실은 엄청나게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난이 발생한 것이 자연재해냐 인재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됐지만 결국은 그것이 인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막 천막철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때 이 무더위에 어떤 에어컨 장치도 없는 그 천막에서 지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은 또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뭐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을 가서 여러 가지 뭐 생쇼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고무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을 돌아본다든가 뭐 어린이들을 평양에 초대를 해서 먹을 걸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심 달래기 행보에 최고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김정은에게서 나왔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요. 뭐 일부 언론은 쓰기 좋게 뭐 애민 행보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만약 애민 행보가 있었다면 지난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꾸준하게 그 애민 행보가 보여줬어야죠. 근데 왜 물난리가 났을 때만 애민 행보를 보이느냐. 너무나 속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민심이 너무나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민심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축적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코로나가 끝난 2022년부터 또 2023년에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환율은 지금 약 3배, 4배 가까이 치솟고 있고 그 알곡의 그러니까 그 쌀의 가격이 지금 약 3배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개개인 간의 쌀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국가가 모든 배급을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그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식량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그 불만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민심이죠. 민심이 다 이제 왜 관리를 못해가지고 식량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느냐라고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난리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2중 3중으로 그런 민심의 악화를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두 팔 벗고 나서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김정은의 뇌구조가 네. 되게 궁금한데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총살도 그렇게 심각한데 네. 어떻게 그렇게 이벤트 300명은 뭐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한 2,000명, 2,500명 돼야 또 뭐 그런 진짜 하지도 않았던 10년 동안 하지도 않았던 네. 그런 행동을 보이고 도대체 뇌에 뭐가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약간 소시오패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아도취에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취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약간 카푸어적인 기질도 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카푸어? 네. 김정은의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벤츠 그거 네. 마흐바인가 뭐 그거 마이바흐 SUV 차량을 지금 끌고 어. 또 수해 현장에 갔습니다. 그 김정은의 연설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집도 잃은 정말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앞에 3개월 전에 산 마이바흐를 자랑했다? 이거는 도대체 정무적인 감각이 이렇게 없어서야.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소시오패스 아닌가. 아니면 어디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홍보 방법이었죠. 그래도 유학 갔다 오지 않았나요? 뭐 스위스인가 뭐 그 유학을 가는 사람 중에 소수는 또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나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바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도가 맞아요. 많이 됐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아니 수해 현장에 가면은요. 적어도 좀 그쵸. 행색은 좀 수수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쳐다볼 수 없고 본인만 타는 그 전용 고급 열차에 레드카펫에 뭘 잘한 게 있다고 레드카펫에 또 마이바흐 여러분 저 마이바흐 샀어요 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참 그 뇌구조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진짜 이건 또 진짜 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김정은이 형장을 방문해가지고 막 주민들을 안아주고 네.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어떻게 아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만약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되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김정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안 울면 끌려갑니다. 거기서 감정을 보이고 펑펑 우는 것이 본인들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김정은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주민 없습니다. 와.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차례지는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처벌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울어야 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울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운구 차량에 와가지고 맞아요. 막 통곡을 하잖아요. 안 울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머리 끝까지 세뇌가 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울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들 몇몇이 울기 시작하면 다 같이 따라 울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울면 이상해지는 그러네. 거예요. 맞네. 네. 거기서 안 울면 맞아. 정말 이상해지는 겁니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를 울어야죠. 또 막 그런 네. 패턴이 또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체화됐을 테니까 네.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10여 년 남한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걸 보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되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시겠네요. 좀 애잔하죠. 이해가 되고요. 되고. 네, 이상하다기보다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괴상한 장면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일반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개한 장면인데 북한 체제를 경험한 저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탈북을 했다가 네. 다시 탈남을 해서 북한에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인터뷰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진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북한 당국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진 죄를 좀 탕감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딜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넘어간 사람들은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강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그 탈남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차별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뭐 탈남을 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대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북한도 지방하고 평양하고 네. 이게 양극화가 심한가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죠. 땅 차이예요. 네, 평양에 있는 사람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평양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만약 평양을 보면 와 이래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와 그래요? 일단 지방에는 고층 건물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경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평양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편의적인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많이 느끼죠. 그럼 평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하지만 또 평양은 항상 인구 2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주변 그 평양 중심 주변에 있는 구역들을 평안 남도로 보내거나 평안 북도로 보내거나라는 식으로 이제 통폐합을 통해서 그 인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그 군 구역은 항상 소속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평양 중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늘 평양 시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200만이면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네. 하지만 북한이라는 체제는 딱 그 20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노비. 나머지는 노비죠. 와. 네.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 20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평양 시민이 되는 것이 어렵고요. 평양 시민들이 그래서 충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양 시민은 항상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맞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 그렇구나. 200만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정말 김정은 혼자 이런 거는 뭐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잘 사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는. 근데 그 유튜브 방송 중에서 평양 시민이셨다가 넘어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평양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평양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평양이 어려우면 정말 끝난 겁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기 사정 같은 경우에도 전력 공급도 평양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쌀 가격도 평양도 똑같이 3배, 4배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될 평양에서도 쌀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다른 지방은 뭐 좀 말이 뭐 하겠습니까? 도할 나위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평양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을 북한이 부를 때 혁명의 수뇌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수뇌부부터 썩어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또 보면은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평양이 어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북한에서 막 김일성 비석에다가 먹물을 뿌린 사건이 있었다고 평양 비밀 자유민주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조선이라는 뭐 혁명 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은 실존하는 단체인지 그게 그 영상이 북한에서 벌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작그래서 뭐 요즘 딥페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고요.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고 아마 그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장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몇 년 전에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빼내왔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발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됐고요. 이제는 사실상
너무나 이제 늦게 발생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세도선이라는 단체를 보면은 아마 그 과거의 그 자유조선과 상당히 닮아 있고 내부에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조직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뭐 과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북한의 장마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단지 이 비석에 먹물을 뿌린 일뿐만이 아니라 올해 작년 말에 있었던 그 동북 삼성에 파견 나가 있는 2,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고 또 중학교 물리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그 정당을 만든 사례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름아름 북한에서는 그런 반발의 움직임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혹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예. 뭐 가능성과 뭐 만약에 한다면은 뭐 5년 내, 10년 내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10년 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말씀을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이 보통 우리 국민들이 에이 맨날 북한 무너진다고 하면서 안 무너지잖아라고 이제 좀 실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0년이라고 본 것은 첫째로 대외적인 환경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독재 체제는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작용을 받습니다. 그 대외적인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그 북한의 뒤를 받쳐주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외적인 변수가 크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변화는 중국의 리더십 교체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10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시진핑이 장수한다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70이 넘었고 80세의 고령의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이제 후계자를 내세우고 하면은 권력의 추가 아무래도 후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때 중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지금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고 러시아와 맞아요.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10년 안에 더 크게 일어난다면 결국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북한을 가장 강하게 옹호하고 북한의 모든 이해관계를 보호해주고 있던 중국이 입장을 선회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푸틴의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큰 타격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서 그 푸틴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네. 푸틴도 그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푸틴도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시진핑, 푸틴 둘 다 이제 고령의 노인입니다. 즉 10년, 길게 보면 15년 사이에는 둘 다 자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독재 국가가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던 독재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의 리더십을,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체제는 굉장히 강하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는 리더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고만고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이 너도 하고 나도 하겠다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딱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가 딱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둘 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한을 보호해주던 두 나라가 내분에 휩싸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자체적인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북한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외적인 변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내적인 상황이죠. 대내적인 상황은 결국은 리더십과 주민의 갈등을 놓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리더십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후계자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김정은은 본인의 건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김주애를 내세워서 후계자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북한의 군부라든가 전통적인 엘리트 계급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나 군부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주애는 군부를 다스릴 수 있는 카리스마 있을까요? 10살 애잖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만약 김주애가 권력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면 여성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김여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통성으로 따질 땐 김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자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 뭐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든가 아니면 사망하게 될 경우 김여정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과 김주애 사이에 왕자를 둘러싼
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야, 이거 무슨 역사서에서 보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그 어린 단종을 그러네요. 내쫓고 본인이 세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네. 김여정은 안정적인 북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을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경험 부족을 이유를 들어서 김주애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북한 내부 계층이 장마당 세대가 10년 뒤면은 북한의 가장 코어 계층이 될 텐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10년이 지나면 충성심으로 바뀔까요? 반감으로 시작되면 한 번 시작된 반감은 끝까지 갑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에 아마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이상의 반감으로 터져 나올 거다. 특히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것을 기회로 포착하고 다양한 곳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김정은 체제 지금 현재 체제에서 네. 그 밑에 이제 그 지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장마당 세대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장마당 세대 엘리트 그 체제 안에서의 장마당 세대 속에서도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대부분의 그 엘리트 계층들은 네. 자녀들이 다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느꼈는데 그렇구나. 그들도 용기가 없을 뿐 지금까지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 그리고 뭔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경우 너도 나도 내겠죠.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희망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데 10년 안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그 독재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희망을 희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참 드리는 생각이 참 요즘에 그 탈북민들 분들 컨텐츠를 들으면 제가 정말 요즘 많이 듣고 네. 책도 읽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김금영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 희망의 한 부분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너무 궁금해서 6장을 준비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질문지가 엄청 많아서 아직 반도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맞아요. 시간 관계상 진짜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이거 너무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제가 원래 사실 웅달 책방이 재테크 경제 위주인데 요즘 경제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 채널에 나온다고 해서 그래도 네. 복장을 좀 이렇게 비즈니스맨에 어울리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귀한 자리 모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김금영님 끝으로 저희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이런 북한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인권 상황들은 우리가 21세기 문명 국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늘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준 그 유엔 그 한국 대사님께서 2016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누군가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원 오브 덤이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은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이잖아요. 또 한 민족이고 우리와 정말 한 80년 전에는 같은 말을 하고 그쵸.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저희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우고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사실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아마 북한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희망을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얻고 또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노비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런 어떤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런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꾸준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치권은 항상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늘 그렇게 아웅다웅하지만 우리 국민들만큼은 저는 정말 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중심을 언제나 잘 잡으시고 이런 뭐 북한 관련된 그리고 또 특히나 북한 인권 관련된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그 날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